께서는 1988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셨고 1992년 이타주립대학교 인지심리학 전공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경력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고려대학교 두뇌동기 연구소장을 지내고 계십니다. 관심 분야는 주로 흥미와 동기의 신경학적 기저 탐색, 또 동기 증진을 위한 교수 에이전트 개발, 흥미 기반 학습 모형 및 신나고 즐거운 학습 환경 설계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 진행이 꽂혀 맞지 마세요. 활동은 미국 심리학회의 에드윈 뉴만 우수 연구상을 수상하셨고요. 고려대학교에서는 석탑 강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 한국교육심리학회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하신 경력이 있으시고요. 현재 국제학술지 모티베이션 앤 이모션의 편집위원으로 계십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내용은 동기에 대한 신경교육학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욱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연을 몇 번 했었는데요. 전에 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한번 들었던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같은 내용을 하기가 좀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동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의 교육에 관련된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부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수준에 있으면서도 공부를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이 결국은 평생 그 공부를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성적은 세계에서 가장 좋지만 그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가 그래도 꿈꾸는 노벨상이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석학이 되기가 어려운 이유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힘들거나 시시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동기를 가지고 추구할 때 생기는 얻을 수 있는 성취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좀 거꾸로 됐으면 좋겠어요. 세계에서 과학수학은 제일 못하지만 과학수학을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모든 과정들이 결국 오랫동안 재미있게 즐기면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공계도 이래서 안 간다 그러고 인문계도 위기라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저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접근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가치를 두고 그걸 하게 만들게 하는가, 그게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좀 특수한 그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관심을 가지고 내재 동기를 가지고 주말에도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더 가치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한두 가지씩 있고 다른 것보다 가치가 높아서 그거를 끊임없이 즐겁게 추구한다면 굉장히 좋은 공동체가 되겠죠. 세상을 설명하는 수준은 여러 개의 수준이 있어요. 방금 전에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더 작게 쪼개서 분자 수준으로 설명하는 설명도 있고요. 더 굵고 해서 사회 전체 현상이나 구조, 아주 거시적으로 보는 그런 설명 수준도 있어요. 여러 개의 설명 수준이 있을 텐데 동기와 관련돼서는 이런 신경계의 기본적인 우리 뇌와 관련되는 영역들을 가지고 인간의 생물학적인 동기부터 내재적인 동기까지 설명하려는 그룹이 있고요. 주로 동기 연구는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설명돼 왔어요. 그 심리학자들이 주로 설명했던 동기의 이론들은 강화, 보상, 자기 효능감, 자기 결정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그 신경계하고는 매핑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바꾸려고 해요. 보상이란 말도, 그리고 자기 결정이란 말도,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란 말도 여기랑 잘 매핑이 될 수 있도록 바꿔서 재구조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심리학은 여기 바이올로지컬한 백그라운드를 갖추기 위해서 완전히 지금 재구조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신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행동 측정치가 있죠. 태도를 보거나 빈도를 보거나 듀레이션을 보면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오랫동안 동기를 가지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설명 수준이 잘 매핑이 된다면 또 응집성 있게 잘 에비던스를 서로 갖춘다면 한 현상에 대해서
보다 더 풍성한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동기 시스템의 세 가지예요. pleasure, value, goal이에요. 동기란 말을 복잡하게 생각해서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에너지 원으로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환원하면 즐거움, 이모셔널한 애스펙트도 있어요. 기쁨을 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value예요. 모든 동기는 value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세일리언트하면서 오래가는 value가 goal이에요. 다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은 얘기인데 순간적으로 느끼는 정서적인 측면이 강한지 우리의 가치 판단을 생각하는 밸류 시스템이 더 많이 작동하는지 아니면 그걸 또 오랫동안 롱텀으로 이어지는 고울이 작동하는지에 따라서 이름하여 리워드에 따라서 가는 접근, 그 다음에 가치 판단,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동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리워드에 대해서 어프로치 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밸류가 생겨서 밸류에 따라서 판단하고요. 그게 조금 더 지나가면 그 밸류들을 고울로 항상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지, 이 고울로 다시 가야지라고 자기 행동을 조절해요. 이런 세 가지 큰 시스템의 바이올로지컬 베이시스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뉴클러스 아큼반스라는 보다 더 원시적인 뇌예요. 관련되는 기쁨, 이 중독과 관련된 거죠. 이 중독은 이 위의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플레저만 추구하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학습으로 치면 아주 완전한 학습이죠. OFC, 눈 바로 뒤에 있는 안화 전전두엽이라는 영역이에요. 가치 판단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영역이 파괴되면 가치 판단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흔히 보는 충동적인 행동이나 조절 행동이 잘 안 될 수 있죠. 이건 뇌 안쪽을 쪼갠 거지만 이 DLPFC라고 부르는 영역은 바깥쪽이에요. 뇌 윗부분에 바깥쪽에 있는 영역이에요. 주로 작업 기억이나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영역이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세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오래된 동기와 관련된 그 뇌신경 그 메커니즘은 보상회로라고 알려진 거예요. 여기 벤트럴 테그멘탈 에리아에서부터 뉴클러스 아큼반스에서 여기 OFC나 ACC나 DLPFC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보상회로, 보상을 받을 때 늘 활성화되는 회로가 있어요. 다른 말로 도파민 회로라고도 하죠. 도파민이 주로 이 회로에 신경 전달 물질로 관여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근데 이 보상이 사실은 우리가 누가 돈을 주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어떤 다른 내가 좋아하는 유인가를 가지고 나의 행동을 조절할 때 보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기분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돈을 받으면, 칭찬을 받으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리워드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다음번에 원팅, 이 원팅은 어프로치 한다는 의미의 원팅이에요. 심리적으로 내가 뭘 갈망한다는 원트가 아니고 더 접근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한 번 더 그걸 하게 만들어요. 칭찬을 받으면 한 번 더 그 일을, 돈을 받으면 그 일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기억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얻을까 해서 가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또 하나 이 리워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러닝에 관여해요. 리워드가 없이는 러닝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러닝은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면 이런 보상이 주어지는구나, 두 개의 어소시에이션을 맺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할 때는 이런 좋은 피드백이 오는구나. 그죠? 그게 학습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의 빈도가 높아지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옳은 학습 타겟 행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워드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그리고 행동 움직이는 게 하는 걸 넘어서 학습을 아주 온전하게 해주는 힘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도파민 회로 중에 스트레이텀 중에 벤트럴 아랫부분, 배 쪽 부분에 있는 벤트럴 스트레이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뉴클러스 아큼반스라는 측핵이라는 영역이 있는 곳이에요. 보시다시피 이 영역을 활성화되는 거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이 백을 보시면, 그죠? 명품 백을 보면 뉴클러스 아큼반스가 활성화돼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남성들 스포츠카, 모든 사람들 돈, 맛있는 케이크, 마약, 명상, 잘생긴 사람들의 얼굴, 아기, 남을 도울 때, 공감할 때, 칭찬받을 때, 사랑할 때,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거의 동일하게 같은 영역이 활성화돼요. 여기만 활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작곡가가 음악을 들을 때는 이런 기쁨 말고도 다른 훨씬 고등적인 영역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모든 다양한 자극의 공통된 영역은 뉴클러스 아큼반스예요. 치캑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보상 중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의 모든 종류의 보상을 다 관여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주 프라이머리한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물질에서부터 아주 이런 추상적인 미술 작품까지 동일한 영역을 활성화시켜준다는 것은 보상을 시켜주고 있다는 영역 얘기고, 그게 우리의 치캑이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신경 전달 물질로 보면 이 도파민 패스웨이하고 거의 일치해요. 어떤 연구에서는 그러면 칭찬을 받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이 뇌에서는 어떻게 다른가를 봤어요. 여기 녹색으로 된 게 돈이고 보라색으로 된 게 칭찬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특히 치캑에서의 활성화는 거의 비슷해요. 뇌로 보면 돈을 받았는지 칭찬을 받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 얘기는 돈이 생각보다 우리 뇌에서는 물리적인 거고 이놈이 나를 돈을 가지고 컨트롤하려는 걸 잘 의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뇌에서는 일단 치캑이 굉장히 크게 반응하니까. 돈은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강화물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더 밸류를 두고 이렇게 개인차는 있지만 그렇게 단순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강화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는 생각보다 강력하게 활성화시켜요. 이 연구의 포인트는 돈이 그렇게 치캑을 활성화시키는 건 알겠는데 칭찬도 꽤 대단하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구나를 보여주는 얘기기도 하죠. 이거는 이렇게 뭐 돈이 이렇게 있는데 넌 얼마 갖고 남한테 얼마 도울래? 자선사업에 얼마 기부할래?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그런 거예요. 남을 돕는다고 결정했을 때 뇌예요. 역시 치캑이 활성화돼요. 남을 돕는 것도 꽤 큰 보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건 뭐 특별한 사람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물론 내가 더 많이 가져요. 내가 많이 갖고 일부러 나눠줄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면 그렇게 해요. 내가 거의 안 갖고, 이 게임이지만 내가 거의 안 갖고 이걸 다 남한테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 갖고 남한테 줄 때에는 꽤 괜찮은 보상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남을 돕는 것도 큰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많은 그 사회신경과학자들이 이런 공통적인 체계들을 연구했어요. 우리의 보상 체계와 고통을 주는 체계가 물리적인 통증을 느낄 때, 그리고 음식물을 먹을 때와 같은 이런 보상 체계가 다른 사회적인 자극물하고도 일치하는가를 봤더니 상당히 많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해요. 특히 이 부분 당연히 알겠죠? 남하고 무슨 일을 잘 하고 있을 때, 남에게 좋은 대우받거나 평판받고 남을 도울 때는 우리의 보상 체계에 관련되는 회로가 활성화돼요. 기쁘다는 거고 즐겁고 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더 개인적으로 재밌는데, 이거는 고통을 느끼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심한 통증을 느끼는 자극을 줬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에요. 요 영역, ACS의 위쪽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예인데, 인슈가 포함해서 엔테리어, 이런 부분들이 누가 자기의 가족이 사망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 사회적인 배제, 따돌림이에요. 누가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거나 이럴 때 느끼는 뇌의 작동이 아주 신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거죠. 오히려 신체적인 고통은 짧게 끝나지만 이건 생각보다 내가 기억해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가 발전할 수 있다는, 통증을 자가 발전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걸 얘기해줘요. 사실 부당한 대우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건 전부 다 실험실에서 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아티피셜하게 남한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순간 잠깐 느꼈을 때의 뇌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 아는 집단, 조직에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 선생님이 계속 나를 무시한다라거나 교사가 나를 공부 못한 애로 찍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아이들의 뇌는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이 오랫동안 작동하는 뇌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뇌가 얼마나 좀 간사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학생이 있어요. 성적도 너무 좋고 외모도 너무 좋고 뭐 모든 게 좋은 학생들의 기술을 계속 볼 때 우리 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학생들은 별로 반응 안 하는데 동일한 남학생들은 고통의 영역을 활성화하고 있어요. 저놈은 어떻게 저렇게 엄친하지?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어제 저녁에서 밥을 먹었는데 푸드 포이즈닝에 걸렸다. 너무 통쾌한 거예요. 아까 말한 보상중추가 막 활성화돼요. 어이가 없는 실험이에요. 사실은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인위적으로 어떤 애가 있다. 그 애는 너무나 똑똑하고 잘생기고 부자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다. 그런 얘기만 들어도 나랑 동일한 나이 또래라는 아이라는 이유로 셈이 나는 거예요. 셈이 나는 건 꽤 즐겁지 않은 경험이고 뇌에서는 뭔가 고통스러운 반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장을 읽다가 나중에 그 아이가 이거 쌤통이죠.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걸 볼 때 그런 정보를 접할 때 많은 남학생들의 뇌는 아주 통쾌함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보상중추가 활성화됐어요. 자, 이런 얘기예요. 너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고통이 너의 즐거움이라는 샤덴프로이데라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jealousy, envy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나보다 나랑 비슷한 사람이 더 잘 될 때는 약간 좀 기분이 좀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약간 좀 일이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조금 고소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뇌예요. 뭐 이런 뇌가 활성화됐다는 게 대단히 엄청난 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envy라는 감정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브레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표현을 하지 않죠. envy를 느껴도 점잖은 사람은, 잘 훈련된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은 내가 envy를 표현하는 게 더 모질한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려는 또 다른 전전두엽의 펑션이 있어서 잘 그 매너 있는 행동을 하지만 아이들이나 한참 자라나고 있고 전전두엽이 그런 제어를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그런 뇌발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에게 막 야단을 치거나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좀 문제일 수 있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 사건을 접했을 때 뇌의 반응도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아마 이따가 김학진 교수님이 더 자세하게 이 사회신경과학의 연구를 소개하겠지만 우리의 뇌 반응을 보면 생각보다 우리는 참 많은 조절을 하고 사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흑인에 대한 편견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백인들의 뇌를 보면 흑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미 아미그달라가 조금씩 움직이고 아주 빨리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전전두엽이 그걸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미그달라를 활성화하지 않게 하는 건 문화적으로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고 조절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도 인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느끼는 아주 짧은 무의식적인 리액션은 생각보다 더 많은 교정의 시간이 걸릴 거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죠. 동기를 얘기하면 이 연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된 연구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들을 포함한 동물들에게 쾌락중추가 있겠다. 플레저 센터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연구예요. 뇌에다가 전극을 꼽았어요. 아까 말한 뉴클레스 아큼반스의 자리예요. 인간 연구도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동물 연구를 보면 여기다가 전극을 딱 꼽아서 지렛대를 누르면 이 전극에서 전기 신호가 와서 이 측핵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쥐는 활성화되는 것을 즐겨하면 계속 지렛대를 누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만약에 정말 플레저 센터라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쥐는 계속 이걸 누르고 있어요. 먹이가 있어도 그 메이트 대상이 있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저것만 누르다가 지쳐 쓰러져요. 거의 완전히 기절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 연구자들은 아주 흥분했어요. 이게 정말 쾌락중추구나. 다른 세상의 어떤 쾌락, 먹이와 섹스보다 더 강력한 기쁨을 주니까 저걸 누르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쾌락중추라고 불렀고 그 측핵 주변에 이어진 도파민 회로를 계속 보상회열이야 보상석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과연 이 쥐가 정말로 이 전기 쇼크를 좋아했을까? 인터뷰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했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5점 척도로. 최근에 나오는 연구에 의하면 그 측핵의 그 아나토미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눠져 있어요. 쉽게 제가 얘기하면은 wanting과 liking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지만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wanting과 liking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하는 건 좋아하니까 내가 또 하지. 그럼 거꾸로 또 하는 걸 보면 좋아하겠지.
근데 그 두 개가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하지만 안 좋아할 수 있고요. 좋아하지만 안 할 수 있어요. 두 개가 꽤 괜찮은 코릴레이션을 갖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모션과 모티베이션이 생각보다 구분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쥐가 그 지렛대를 누르면서 좋아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얼굴 표정이에요. 우리는 진화적으로 단 것을 먹을 때하고 쓴 것을 먹을 때 입의 표정이 거의 비슷하게 진화돼 있어요. 종에 관계 없어요. 그죠? 쓴 것을 먹으면 이렇게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입꼬리가 올라가고 커져요. 이것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이모셔널한 것을 재는, 이모션을 재는 가장 보편적인 인덱스는 얼굴 표정이고, 얼굴 표정 중에서도 입 주변의 근육의 움직임이에요. 그걸 가지고 정말로 아까 그 밀러의 실험에서 쥐가 즐거워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쥐 말이에요. 이 쥐가 지렛대를 정말 지쳐 쓰러질 때까지 눌렀을 때 행복했을까라고 표정을 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고통스러워했어요. 고통스러워하면서 계속 누른 거예요. 그죠? 쥐가 먹이도 안 먹고 저걸 눌렀는데 얼마나 좋아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 생각이고, 별로 그렇게 즐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저게 모티베이션이에요.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속으로 계속 플레저를 느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증거를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이 연구는 사실 중독 연구에서 아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중독게 된 사람들, 약이든 아니면 뭐 컴퓨터든 다른 비헤이비얼 에딕이든 그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냐? 천만에 더 강한 자극을 찾기 위해서 고통스러워도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더 큰 페인이 오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늘 만족해하면서 흐뭇해하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관련되는 그 도파민은 여러 가지 관련되는 심텀들이 있어요. 중독에도 있고요. 파킨슨, 스키즈프레니아, ADHD, 어티즘까지 다 관련이 좀 무드 디소더도 있고 관련이 있어요. 도파민 그를 억제시키는 약을 줘서 사실은 특정한 행동, 그러니까 이 어프로치 원팅 비헤이비만 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실험을 했어요. 도파민을 억제시켜서. 그랬더니 실제 어프로치는 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정도를 물어보거나 다른 정서적인 표현으로 측정했을 때는 정서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파민이 부족하다는 것이 정서나 기분을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신 우리가 자꾸 도파민을 기분과 관련되는 약으로 생각하지만, 전담으로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프로치에 훨씬 더 가깝고 계속 움직이고 익스플로어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다만 우리의 어썸션이 계속 익스플로어하고 어프로치 하니까 좋아할 거라는 거죠. 오히려 무드는 세로토닌이 훨씬 더 많이 관여하는 전달 물질이에요. 어쨌든 여기는 구분을 해봤죠. 원팅은 없지만 좋아할 수 있구나. 반대로도 해봤어요. 반대의 실험을 해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다른 연구 결과인데 도파민의 펑션을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 쥐는,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여기는 쉽게 먹을 수 있는 맛없는 음식이고요. 이쪽은 5번의 바프레싱을 해야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에요. 노력을 약간 들이고 먹는 맛있는 거와 노력 없이 맛없는 거 먹을래? 어느 거 먹어요, 우리는? 5번 정도의 노력은 엄청난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투자하고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보통 노멀 쥐들은 그렇게 해서 이걸 먹어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부족한지, 도파민을 억제하게 만든 쥐들은 절대로 이쪽에 가지 않아요. 계속 맛없는 것만 먹어요. 다시 얘기했죠? 도파민은 계속 어프로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프로치하게 만드는 걸 우리 다른 우리의 상식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에포트예요. 계속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려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학자들, 일부 학자군들은 도파민의 메인 펑션이 effort related function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들은 실제로 아주 간단한 노력을 하지 않고 맛없는 음식을 계속 먹고 살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습된 무기력, 그죠? 무기력은 학습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의 연합이 잘못된 연합에 의해서 무언가 하기 싫고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도파민에 문제가 있는 걸 거고, 그 학습된 무기력은 에포트가 결여된 거고, 그건 역시 도파민 신경계하고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약간 도파민에 대한 다른 가설이지만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해주기도 하고 더 접근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건 이런 에포트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보상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보상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예요. 언어적인 칭찬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좀 나쁘다는 연구가 있어요. 보상이 아주 나쁘다는 연구.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노인이 바닷가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외롭게라기보다는 혼자 적적하게 그 외로움을 즐기며 살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꼬마들이 막 놀다가 쫓겨났어요. 이 시끄러워, 너희들 딴 데 가서 놀아. 쫓겨나와서 꼬마들이 바닷가 노인 집 앞에서 놀았어요. 노인이 너무 시끄러워서 화가 났어요. 근데 노인이 심리학을 아는 노인이에요. 아이들을 불렀어요. 내가 혼자 사는데 너무 적적했는데 너희들이 와서 놀아주니까 너무 고맙구나. 내가 한 달에 $20씩 줄 테니까 와서 매일매일 좀 놀아주렴. 애들이 이게 웬 떡이에요? 막 물을 붓고 쫓아냈는데 이 노인은 저한테 돈을 주고 자기들한테 놀라고 하니까 와, 감사합니다. 언제든지요. 계속 놀았어요. 2주가 지났어요. 노인이 한 번 더 불렀어요. 내가 돈이 조금 떨어졌는데 이제는 20불을 못 주겠고 반만 주겠다. 10불만. 애들이 잠깐 고민을 하더니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 나으니까 또 즐겁게 막 놀았어요. 다시 2주가 지났어요. 노인이 다시 한 번 불렀어요. 내가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너와 나와 그동안의 정이 있지. 공짜로 나를 위해서 좀 놀아줄 수 없겠니? 애들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미쳤어요? 딴 데 가서 놀자. 딴 데 가서 놀 데도 없어요. 이 에피소드가 얘기해 주는 건 좋아하던 것에 보상을, 외부적인 보상을 주면 좋아하는 내재 동기가 떨어진다는 언더마이닝 효과예요. 동기 연구에서 아주 오랫동안 보상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돈을 주면 내재 동기가 떨어진다예요. 아주 심각한 논쟁이 있을 만큼, 아주 많은 연구가 될 만큼 아주 이슈가 됐던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돈을 받으면, 외부적인 보상을 받으면 내재 동기가 떨어질까요? 내가 하고 싶어 하던 건데 돈을 받으면 내재 동기가 떨어져요. 이거는 하버드 대학에서 신문 기자들, 뭐 아주 여러 그룹에서 어른들까지 다 검증이 된 연구예요. 신문 기사를 하나 낼 때 너무너무 내고 싶어 하던 애한테 너 돈 줄 테니까 기사 써라고 갑자기 돈까지 주면서 기사를 쓰게 했던 애들이 돈을 받고 몇 번 기사를 쓴 다음에는 돈을 안 주면 기사를 안 써요. 우리가 흔히 자발적으로 하던 모든 행동에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그 행동이 돈으로 귀인돼요. 그죠? 내가 이거 왜 하지? 돈 받은 걸로. 돈으로 오버 저스티피케이션을 하거나 잘못 귀인을 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으로 귀인되고 그 행동이 돈이 없으면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가르치는 일이 즐거워서, 연구가 즐거워서 했는데 논문 한 편마다 돈을 줘요. 만약에 어느 날 우리 정부가 돈을 안 주기 시작하면 논문을 쓰지 않을 교수도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돈으로 길들이기 시작하면 돈이 없으면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보상에 아주 무서운 면이 있는 거죠. 그거를 얘기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 좀 달라요. 성인은 조금 덜 하고요. 또 언어적인 보상은 돈하고 효과하고는 달리 계속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효과가 좀 강력해요. 제가 몇 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4시요? 좀 늦게 했는데 이거 넘어갑니다. 보상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상을 기대할 때가 더 좋아요. 아시죠? 예. 복권을 샀을 때 그 일주일 동안 혹은 복권을 추첨하기 전에 그 몇 분 동안 이때가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돼요. 딱 돈을 5만 원, 10만 원 딱 받을 때는 그냥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걸 보상 예측 오류라고 해요. 보상을 여기 딱 싱글 뉴런 하나를 딱 재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을 받을 때 사실 살짝 도파민의 분비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에요. 당연히 기분이 좋으니까 도파민의 분비가 있죠. 그런데 도파민이 분비되기 전에, 보상을 받기 전에 여기 조건화된 자극이 하나 있어요. 항상 시그널이 나와요. 개한테 먹이를 줄 때 종소리를 주고 먹이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종소리가 울리면 종이 다음에 올 먹이를 예측하게 하기 때문에 이미 종을 들었을 때 도파민이 다 분비되고 실제 먹이를 먹을 때는 도파민이 그렇게 많이 분비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도파민의 가장 맥시멈 포텐셜은 보상을 예측하고 있을 때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예측이 사실은 내가 예측을 하고 있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보상이 주어졌을 때가 가장 큰 거죠.
가장 기쁜 거예요. 그걸 unpredictability라고 불러요. 예측하지 못했을 때 받는 보상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하면 뭐 주겠다라고 컨틴전시를 딱 제시하면 내가 이걸 하면 저걸 받겠다고 이미 기대가 되기 때문에 unpredictability는 떨어져요. 아무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너의 퍼포먼스가 이 정도 이렇게 줬을 때가 가장 도파민의 분비가 촉진되는 거죠. 이게 학습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곡선은 전부 이런 식이에요. 초기에는 학습이 막 일어나요. 여기 모임에도 처음에 왔을 때는 막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쭉쭉 느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서 거기고 잘 안 늘어요. 모든 러닝은 어느 정도 가면은 더 이상 잘 안 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unpredictable한 게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unpredictable을 다른 말로 하면 surprise예요. surprise는 모든 러닝의 기본 함수예요. 그러니까 놀라면 놀랄수록 놀라운 사건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걸 해결하기 위한 추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훨씬 더 많은 학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정보가 없을 때는 학습은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 학습의 증가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이는 뭘 하고 있는 거죠? 돌을 먹어요. 그죠? 돌을 먹기엔 너무 좀 큰 나이긴 하지만 이 아이 왜 돌을 먹을까요? 빠는 스키마, 세상을 이해하는 스키마가 빠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요. 근데 이 돌을 딱 먹었을 때 이 아이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돌을 딱 씹었을 때 우와, 어우, 그죠? 놀라움 정도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 놀라움은 다시 이 돌을 보게 한 다음에 먹어야 할 것, 빨아야 할 것과 빨지 말아야 할 스키마를 세분화시켜요. 그렇죠? 아, 이렇게 시커멓고 딱딱하고 큰 거는 먹지 말아야 할 것으로 러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놀람은 모든 러닝의 기본 조건이에요. 이 아이가 놀라지 않으면 그냥 이게 씹히면 그리고 들어가면 소화가 안 돼서 큰 병이 날지 몰라도 이 아이는 놀라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 그걸 먹어요.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게 만들려면 자기가 익스플로어 해야 돼요. 기대하지 못해서 놀라야 돼요. 엄마가 설명해요. 돌 갖다 놓고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동그랗고 딱딱하고 크니까 앞으로 이거 조심해 절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랑 자기가 집어서 씹고서 놀라는 거랑은 학습의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모든 학습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탐색하게 하고 실패도 하게 하고 익스플로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러닝은 누군가가 잘 준비된 세련된 미리 경험하지 않은 걸 요약해 준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것은 학습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릴진 모르지만 계속 즐겁게 계속 새로운 걸 익스플로어하게 만드는 태도 변화에는 아주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죠? 놀라게 하는 학습을 보여줘. 사실 내재 동기의 가장 큰 핵심은 재미예요. 재미. 그죠?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재 흥미를 느끼는 거죠. 제가 재밌는 게 어떤 것들인지 뒤져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뭐 동의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찾은 거니까. 하나, 이런 글을 볼 때 저 사람 왜 그러지? 라는 생각하죠? 이걸 호기심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보면 주인에 갖다 주고 마시고 그 다음에 쓰러졌어요. 앞이 두 개 정보가 주어지고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예상 밖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놀라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일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독약을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갖다 주고 마시는 것까지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죠? 서스펜스예요. 사실은 4개로 이루어진 이야기 글이지만 제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걸 읽는 독자의 심리적인 상태는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어떤 정보를 먼저 제시하느냐예요. 독약을 넣는 걸 보여주느냐, 쓰러진 걸 먼저 보여주느냐. 사실은 뭐 내가 제시하는 정보가 시작부터 잘 추리를 해서 맨 마지막을 궁금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놀라운 사건을 먼저 상식을 깨는 얘기를 해서 그게 왜 그런지 더 귀 기울이게 막 호기심을 느끼게 만들 건가 하는 건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왜 재밌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말도 되죠? 만약 기대하지 않았는데 말이 안 되면 화가 나거나 짜증을 내세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게 내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연결고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농담이 그렇듯이 우리가 뭐 뇌과학의 어떤 많은 정보들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살짝 건드려 줬는데 내가 다음 걸 예측했던 거와 살짝 달라졌을 때 그 정보가 훨씬 더 밸류어블하고 훨씬 더 주의를 가져오게 하고 훨씬 더 오래 기억돼요. 하나, 둘, 셋. 5점 만점에 이야기 재미를 평정하시면 몇 점 주실래요? 1점이 제일 재미없고 5점이 제일 재밌어요. 예, 2점. 뭐 그렇게 나쁘죠? 대학생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 세 번째 문장만 바꿔봐요. 앞에 둘은 하나, 둘 똑같고.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혹시 잘 모르세요? 여기 어사에는 이도령 말고 박문수도 있어서 이렇게 보고 다 이도령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박문수가 나오면 굉장히 재밌어요. 대학생들, 정상적인 대학생들 100여 명에게 물어보면 5점 만점에 4.75가 나오는 가장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 더 합니다. 앞에 두 개는 똑같고 맨 마지막만 달라져요. 여기는 또 빵 터지시네요. 이것도 5점 만점에 4.75 정도에 해당하는 가장 재밌는 평정을 받은 이야기예요. 근데 두 개의 재미가 좀 달라요. 어떤 게 더 재밌으시죠? 네, 어사 박문수가 더 재밌어요. 왜 그렇죠? 네, 말이 되고 머리를 쓰게 했어요. 저거 봐라. 그죠? 이거는 사실 유머로 치면 저질 유머예요. 만성 치질이라는 어감으로 그냥 이렇게 재미를 약간 흔히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얘기를 해서 그냥 재밌게 만든 거지 추리를 하게 하거나 머리를 쓰게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춘향이가 차가운 옥에 계속 앉아 있었으니까 엉덩이에서 찬균이 오면은 의학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치질이 걸렸겠구나 이런 추리를 해서 이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그거는 좀 달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시해주고 맨 마지막 문장을 볼 때 뇌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치질 얘기는 정서적인 재미라고 부르는 이야기 구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더 이상 쓸 필요 없고 마지막을 보면 그냥 낄낄낄 하고 말게 만든 이야기 구조들을 계속 볼 때는 정서적인 영역과 관련된 부분이 활성화됐어요. 그런데 이게 인지적 흥미, 그러니까 한 단계 약간의 인프런스, 아주 짧지만 500ms 정도에 해당하는 인프런스를 할 때 뇌를 보면 추리를 담당하는 전전접을 썼어요. 박문수 말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를 한 번 더 쓰게 만들 때의 재미를 우리는 인지적인 흥미라고 부르고 정서적으로 즐겁게 조크나 농담처럼 깔깔거리게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거를 정서적인 재미라고 불러봅시다.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또 학교에서 또 인지적으로 호기심을 느끼게 하고 더 많이 아카데믹해지게 만드는 거에는 이런 재미가 아니고 이런 거죠. 강의든 공부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웃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재미를 느낄 때, 내재 동기를 느낄 때 웃을 필요는 전혀 없죠.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 머리를 한 스텝 한 스텝 쓰고 계속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재미가 진짜 재미죠. 양쪽 자극 중에 어느 쪽 게 더 재밌어요? 사람이든 사건이든 이벤트든 왼쪽 거 오른쪽 거 어느 게 더 재밌어요? 오른쪽 게 좀 낫죠? 이거는 재미없는 거의 상징이에요. 표상이에요. 아주 오래된 학자가 벌라이라는 사람이 가운데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이래서도 안 되고 가운데여야지 제일 재밌다. 근데 제가 좀 바꿔요. 이 이론 이쪽이에요. 너무 놀라면 기절하죠.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쪽은 반드시 피해야 돼요. 재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재미있는 경험을 하려면, 누구를 재미있게 하고 싶다면 이건 피해야 돼요. 이거예요. 새롭고 약간 복잡하고 약간 놀랍고 약간 모호하고 약간씩 변해야 돼요. 에브리데이. 새로운 거는 그죠? 새로운 거는 뇌 전전두엽, 이게 특히 그 ACC와 관련되는 이 어텐션 관련되는 영역을 계속 모니터하게 만들어요. 새로운 거는 계속 자극을, 어텐션을 유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막 연습해서 그걸 똑같이 하면 그 활성화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걸 살짝 바꿔 새로운 게 오면 그게 다시 활성화돼요. 그죠? 지금 저하고도 익숙해져서 저랑 한 30분 하니까 얘기가 슬슬 재미없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떤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를 안 보고 저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노블한 건 저게 안전의 시그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텐션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가만히 서 있어서 아무 해를 안 끼치는구나라고 판단되면 다시 저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노블한 건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어떡하죠? 결혼한 지 30년씩 되신 분들 노블한 거를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노블한 걸 쫓아가 봐야 또 익숙해지면 또 노블한 걸 또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학습을 할 때 노블한 걸 계속 줄 수가 없어요. 어떤 학습은 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노블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죠, 이걸? 다시 30년 된 부부로 하면 너무 친숙해서 아까 말한 재미없어야 하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파트너를 바꾸는 거 빼고 안 싸워요. 뭐 그것도 새로운 경험이죠. 대상을 바꿀 수 없다라고 약속한 대상이라면 뭘 바꿔요? 그렇죠. 둘이 하는 활동과 그걸 바꾸는 거, 이야기를 바꾸던, 아기를 낳던, 입양을 하던, 개를 키우던, 이사를 가든, 인테리어를 하던 맥락과 활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바꾸는 것만이 노블티를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대상과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등산을 한번 해볼까? 우리 수영을 갈까? 우리 이런 걸 수집해 볼까? 이렇게 개를 하나 길러볼까? 이런 것들이죠. 학습해야 되는 대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용을 새롭게 계속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반복해서 오는 노블티가 떨어지면서 재미가 없어지니까 애들이 이게 싫은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는 방법, 활동, 러닝 액티비티를 바꾸는 거고 러닝 컨텍스트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은 연극으로, 오늘은 퀴즈로, 오늘은 네가 가르쳐봐. 듣지 말고 네가 나와서 설명해봐. 라는 액티비티를 바꾸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다른 활동으로 새로운 느낌으로 다른 맥락에서 이렇게 여기서 하니까 훨씬 더 새롭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러닝의 내재 동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반복을 할 수 있어요. 보너스. 이것도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왜 재밌죠? 네, 앞에 있었던 약사의 얘기가 이중적으로 들릴 수 있었겠구나. 다시 뒷말이 재해석을 하게 만드는 기회를 준 거예요. 머리를 많이 쓰지 않고도 약간의 갭만 만들어주면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인지적으로 관여하게 만드는 거고 그게 재미있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끈끈이로 죽으려면 얼마나 많이 사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웃으셨다면 그건 또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추리를 계속 하신 케이스가 되는 거죠. 추론을 해야지 재밌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하나만 해볼까요? 어린아이가 힌트를 내면은 그 어른들이 그 힌트를 가지고 그 아이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맞추는 퀴즈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프로예요. 답을 아시는 분은 절대 얘기해 주지 마시고 모르시는 분들만 한번 같이 맞춰봅시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해서 엄마랑 목욕하면 이걸이 뭔지를 맞추는 게 우리 퀴즈예요. 이걸 꼭 해야 돼요 라고 힌트를 문제를 냈어요. 자, 제발 답을 아시는 분은 잘난 척 하시지 말고 전체를 다 망치는 거예요. 제가 7초 드립니다. 7초 동안 생각해보고 한번 개스를 해봅시다. 집단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뭐 꼭 옳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얘기해 보시면 제가 그 답으로 유도해 볼게요. 비슷한 거. 아이가 목욕할 때 뭘 하나요? 이 집은 이걸 하나 봐요. 근데 이게 뭘까요? 네? 물장난. 네, 또 뭐? 엄마랑 싸우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단계를 다 넘어서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네? 비누칠 팩, 그런 거 하죠. 비누칠 할 때 엄마가 비누칠이 잘 안 되는 부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특정 자세를 요구하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는 목욕하면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뭘까요? 손 드는 거 두 자로 하면 만세. 네. 이거 재밌는데 이걸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러고 있어요. 까봐 답. 네가 까면 될 거 왜 우리 보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재미가 없는데
계속 그게 뭘까? 그 꼬마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계속 생각하신 분은 생각보다 재밌어요. 내 답이 맞았는가 틀렸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 왔던 것들과 얘는 다르구나를 다시 거꾸로 생각하게 만드는 또 다른 힌트가 나온 거예요. 제가 7초를 드린 건 생각할 시간을 준 거예요. 모든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모든 추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추리할 시간을 주지 않고 정보를 주게 되면 러닝이 재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수자는 반드시 정보와 정보 사이에 추리를 해야 될 퍼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색하잖아요, 서로. 그죠? 선생님이 자, 답해볼 사람 하면 애들은 전부 막 적고 있어요. 눈을 안 마주치고. 그리고 한 5초가 지나도 답이 안 나오면 교수자는 막 화를 내요. 반항하는 거야?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퍼즐을 즐길 줄 알면 배우는 사람이랑 가르치는 사람 모두가 5초나 혹은 1분도 괜찮아요. 둘이서 1분 동안 얘기해봐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지적으로 전전두엽을 관여하게 만드는 활동을 하게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이런 단순한 퀴즈도 얼마나 둘이 많이 관여했는가의 함수예요. 아까 재미없었던 분들은 앞으로 제가 이걸 내면 반드시 생각하면 7초 동안 생각하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뭐 이런 게 있고요. 하여튼 추리를 하면 재밌다는 거예요. 이것도 넘어갑시다. 이거는 해야 되나? 사실, 우리의 뇌부, 아까 제가 말한 그 보상중추에 해당하는 동기 말고, 목표를 조절해가지고 해야 하는 인지적인 조절 네트워크가 있어요. Cognitive Control Network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되는 ACC, DLPFC 다 포함하는 영역이에요. 그 중에서 DLPFC를 강조합니다. 영역 중에 뇌 전전두엽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안쪽, 바깥쪽이 있는데 이 바깥쪽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DLPFC라고 부르고 아까 말한 목표 조절 행동이에요. 여기가 눈 바로 밑에 있는 가치를 판단하는 영역이고요. 이 두 개의 펑션, 그러니까 벤트럴 스트레이럼 측핵, 뉴클러스 아크умula스 말고 두 개의 또 다른 동기, 아까 제가 pleasure, value, goal 했죠? value와 goal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위에서 본 뇌 그림이고요. OFC라는 안화 전전두엽이라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영역이 손상되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여요. 막 화를 내거나 도박을 막 하거나 도박을 해도 잃는 거에다가 계속 베팅을 하거나, 그죠? 뭐 이런 우리가 막 욕을 하거나 우리가 보면은 충동이 잘 조절 안 되는 거칠고 사회 행동에 이상한 억제가 안 되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 영역은 억제 영역이 아니고요. 가치 판단 영역이에요. 억제 영역이 따로 존재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가치 판단을 잘하면 억제된 행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욕을 하면 이 친구가 나한테 사이가 멀어질 테니까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라 그 욕을 안 하고 욕 아닌 좋은 말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참는다고 표현하지만 내로 보면 아주 꽤 똘똘한 가치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밸류 저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굉장히 좋은 소셜 스킬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현명한 자기조절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OFC가 어떤 영역하고 코릴레이션이 많은가 하면 네가 얼마나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물건이냐 행동이냐 판단하게 할 때 그 웨이팅이 높을 때도 OFC,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못생긴 거냐 추한 거냐를 판단할 때도 OFC. OFC는 밸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결정력의 아주 핵심이죠. 그 의사결정이 바로 내가 이 행동을 할 거냐 저 행동을 할 거냐를 고르는 동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모든 동기를 의사결정 과정으로 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올 거냐 등산 갈 거냐 여기 계속 앉아 있을 거냐 나가서 쉬다 올 거냐 잘 거냐 들을 거냐 이 모든 초이스는 나의 동기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듣고 싶으니까 안 가고 여기 왔고 또 듣고 싶으니까 안 자고 듣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는 동기라고 쉽게 부르는 과정에는 아주 면밀한 계산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는 의사결정, 밸류 판단이에요. 저걸 듣는 것보다 자는 게 잠깐 뇌 회복에 좋겠다라고 판단하면 자는 거예요. 그죠? 내가 판단하는 그러한 모든 그 저지먼트가 이 OFC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가치는 상대적이에요. 원숭이에게 OFC에다가 싱글 뉴런을 꼽아놓고서는 시리얼과 애플을 보여주고서 어디가 더 활성화되는지 보여주면 애플이 더 활성화돼요. 애플을 더 좋아하니까. 저거 나한테 더 맛있는 음식, 밸류가 높은 음식, OFC가 활성화가 커요. 다시 이번에는 애플하고 레이즌, 건포도. 그죠? 건포도를 더 좋아해요. 그때는 애플은 활성화되지 않아요. 같은 애플이에요.
얘가 시리얼하고 제시되느냐, 건포드하고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액티베이션 수준이 달라요. 당연한 얘기죠. 밸류는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의 밸류냐예요. 집 밖에서 너무나 밸류로 했던 것들이, 집 밖에서는 밸류가 없었던 것들이 학교라는 상황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밸류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아주 그 지루한 뉴스, 아이들은 전혀 뉴스를 보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 대신에 내가 뉴스를 잠깐 틀어주면 막 집중해서 봐요.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보다 재밌으니까. 상대적이에요. 학교 안이 워낙 답답하고 제약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 맛없는 캔디도 선생님이 자, 캔디를 우리 얻을 사람은 누구지? 발표할 사람 했을 때 그 밸류, 캔디의 밸류는 저도 안 먹는 캔디지만 요 맥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밸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의 밸류를 교실 안에서 밸류하고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곤란해요. 상대적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 모든 가치를 저장하고 업데이트하고 먹어봤더니 맛이 없으니까 다음번엔 밸류를 떨어뜨리고 이 모든 과정이 OFC를 중심으로 일어나요. 그 결정을 하려면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연구에 그냥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그 나머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두 개의 이야기를 본 마지막 글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거 고르면 무지하게 재밌고 어떤 걸 고르면 무지하게 재미가 없어요. 잘 골라야 돼요. 머리를 써가지고 힌트를. 근데 뭘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고르게 해서 재미있는 글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너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니까 내가 파란색으로 나오는 걸 골라 눌러라 해서 그걸 눌러서 재밌는 글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차이가 있죠. 내가 골라서 재밌는 경험을 한 거랑 선생님이 누가 골라줘서 재밌는 경험을 한 거랑의 뇌 차이를 본 거예요. 사실은 고를 때의 뇌인데 아까 얘기한 ACC와 OFC의 활성화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선택은 자, 둘 중에 뭘 고르라는 건 뇌로 치면 포도당을 써야 하는 복잡한 계산 과정이에요. 그죠? 이걸 골랐을 때 결과물은 저게 될 거고 이걸 골랐을 때 결과물은 저게 될 거고 내 예전의 경험을 떠올려보면 이걸 고르면 저걸 고를 확률이 절로 갈 확률이 50% 이런 계산할 과정이라 포도당 소모가 많은 그게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동안에는 막 즐거움이 샘솟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선택이 끝난 다음에는 그 결과가 좋을 때 선택이 없었을 때보다 월등하게 좋아요. 내가 골랐기 때문에 내가 잘 골랐다는 나에 대한 컴피턴스, 만족감의 정도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죠? 대신 선택은 약간의 계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아주 많이 강조해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 OFC와 관련되는 가치를 판단하는 뇌 기능의 활성화가 제대로 일어나기 어려워요.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라난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학교, 담임, 교과서, 교복, 앉는 자리, 선택 과목 이런 걸 선택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나중에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굉장히 이 계산하는 과정이 힘들어요. 그죠? 이런 부분을 별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늘 선택하고 실패하고 그걸 감수해서 다음번 전략을 짠 아이들은 훨씬 더 현명하게 그 다음에 쉽게 선택하고 선택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리얼을 미국의 엄마가 아이들 데려가서 장을 보게 할 때 시리얼을 고를 때는 아이들 도와주지 않아요. 아이들이 너 먹고 싶은 거 골라. 내가 골라요. 곰돌이 푸가 있는 시리얼을 골라서 먹었어. 먹었는데 맛이 이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이를 갈면서 그 시리얼을 먹어요. 한 달 후에 엄마가 다시 시장에 마켓에 데려가요. 엄마가 또 고르라고 해요. 곰돌이는 무조건 제껴요. 그리고 뭔가 내가 이게 캐릭터에 꽂혀가지고 산 거는 맛이 없을 것 같아서 또 피해요. 다른 걸 골라갔어요. 또 실패했어요. 또 이를 갈아요. 다음번엔 얘가 도저히 내가 골라서는 안 되니까 도움을 청해요. 아이들에게 너는 뭐 먹니? 라고 물어보거나 인터넷에 시리얼 동호회를 들어가서 뒤져요.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시리얼 찾아요. 자기가 익스플로어해서 자기가 실패한 것을 바탕으로 찾기 시작하셔서 선택하면 얘는 조만간에 시리얼 전문가가 돼요. 이건 뭐 때문에 안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 전부 그런 과정이에요. 누가 요거 밟으면 이 대학에 들어가서 이 과목을 듣고 이 교수한테 잘 보여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교수가 돼도 좋은 교수가 되기 어렵지만 지가 골라서 딴 데 갔다가 또 이쪽으로 와보고 실패해보고 다시 이 공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익스플로어를 하고 한 사람들의 경우는 생각보다 마지막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의사결정을 할 때 아주 단호하게 하거나 또 실패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선택에 있어서는 선택만큼은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아주 많이 포함시켜야 하는 거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액티비티 선택이나 과제 선택에서 아주 많은, 특히 부모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선택권을 줘야 돼요. 학원? 만약에 꼭 가야 한다면 네가 골라. 엄마가 어디서 정보를 주워다가 모든 엄마들의 정보를 교환해서 이걸 알려주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니죠. 중독은 뇌를 바꿔놔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중독된 다음에 그걸 바꾸게 하는, 게임에 중독된 다음에 아이들의 게임 다른 걸 바꾸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미리 방지하는 게 좋아요. 뇌가 바뀌어서 여기 아까 말한 치맥이나 OFC나 이런 영역을 봐도 중독된, 이건 약물 중독이긴 하지만 중독된 환자의 뇌는 동일한 자극에 대한 활성화가 월등하게 적어요. 쉽게 그 동일한 자극에 만족감을 느낄 수 없고 더 심한 자극을 원하게 뇌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게임 중독은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한 것 중에 가장 최근에 잘한 거는 저는 밤늦게 게임을 못하게 한 거예요. 아이디도 바꾸지 못하게 더 철저하게 해서라도 뇌를 보호해 줘야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운동을 할 거냐 TV를 볼 거냐 늘 갈등이죠. 먹을 거냐 건강을 위해서 맛없는 건 먹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의 갈등이에요. 이것도 선택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거를 목표지향적인 행동이나 자기 충동 조절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두 의사결정이에요. 기름진 음식을 안 먹고 건 나의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좀 이 시간에 좀 약해서 그죠?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의 크기가 커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가치를 느끼려면 작은 가치가 금방 주어지는 게 큰 가치가 먼 훗날. 건강은 아주 먼 훗날의 가치예요. 아이들에게 대학 갈 때, 그죠? 그건 먼 훗날 얘기예요. 나는 이미 지금 TV가 더 재밌어. 당장 이 게임을 봐야 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즉각적인 보상의 유혹에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시간이 없어서 보여주지 못하지만 아시겠죠? 머시멜로우 실험? 아시죠? 머시멜로우를 주고서 안 먹으면 나중에 더 많은 머시멜로우를 주겠다고 한 실험이에요. 이 비디오를 보면 아주 놀라운 건 엄마들이 원웨이 미러를 쳐다보면서 아이들이 저걸 먹는 거 안 먹는 걸 봤어요. 저걸 집어 먹으면 엄마들이 막 난리가 나요. 우리 애 망했구나. 왜냐하면 엄마들이 다 알아요. 저 연구 결과를. 저건 종단 추적했어요. 저걸 먹은 애와 먹지 않고 기다려서 더 많은 머시멜로우를 먹은 애가 15년, 20년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모든 지수에서 차이가 많이 났어요. 행복도, 삶의 만족도, 행복도, 인컴, 직업, 뭐 건강, 모든 거에서. 저 5살짜리 아이가 저걸 먹지 않은 아이들과 먹었던 아이들의 차이가 생각보다 성인이 됐을 때 크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아이가 저걸 먹으면 우리 아이의 미래는 끝장이 났다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저건 상관이니까. 저렇게 충동적인 사람들이 충동 유혹에 빠지기가 쉬웠을 가능성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내 아이가 먹으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걸 보고도 유혹을 견디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견뎠을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었을까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있으면. 안 먹는 아이들은 일단 유혹을 피해요. 눈을 돌려요. 이걸 먹는 애들의 거의 90%는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참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 아씨, 먹고 싶은데 참아야지. 전략을 모르는 거죠. 이건 금방 배울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계속 쳐다보면서 먹고 싶은 유혹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는 건 생각보다 한계가 있어서 누구나 다 견디기 어려운 거고 그 에너지가, 리소스가 고갈되면 못 참아요. 어른은 애들보다 오래 견디긴 해요. 그래도 포도당을 소모하는 거기 때문에 누르는 건 어느 순간에는 다 해체가 되게 돼 있어요. 똑똑한 전략을 쓰는 아이들은 5살짜리 아이가 일단 유혹 자극을 피해요. 근데도 저기 자극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기억이. 그럼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불러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서 나의 워킹 메모리에 사탕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막 그래요. 그래도 가끔씩 떠오르나 봐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실험자가 엄청나게 많은 머시멜로우를 가져오는 걸 상상해요. 먼 훗날의 보상을 지금의 보상인 것처럼 워킹 메모리로 땡겨오는 능력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재주예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걸 한다면. 그죠? 우리의 초등학생들, 유치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시킬 수 있어요. 물론 뇌발달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더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암시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더 빨리 이런 것들은 ABCD나 셈을 가르치는 것보다 월등하게 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나중에도 유혹에 잘 빠지지 않았죠. 이 유혹에 빠지는 건 사실 뭐 우리 늘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유혹에서 늘 갈등하지만 결국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면 괜찮은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키는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까 얘기했죠? 목표는 가장 셀리언트한 밸류를 얘기해요. 내 인생에서 혹은 내 특정 피리어드 동안 나의 고울은 이거라고 워킹 메모리에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내 고울이 이거면 콘서트를 가자, 소비 돈 쓰자 라는 것에 유혹에 이기기 쉬워요. 고울이 없으면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건 고울이 아니에요. 그냥 의도지. 의도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도 와서 열심히 들어야지가 아니고 무엇을 들어야지. 이걸 배운 다음에 한 달 후에는 또 무슨 고울하고 연결해야지. 큰 고울을 작은 고울 하이라키로 만들어서 그걸 체인처럼 워킹 메모리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강력한 유혹 자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이 유혹에 넘어가면 내 고울 체인이 다 끊어져요. 내 한 달 후의 고울도 6개월 후의 고울도 1년 후의 고울도 연쇄처럼 끊어지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지기가 어려워요. 이건 아주 많은 행동 연구에서 잘 얘기된 거예요. 모든 자기 조절의 자기 제어의 기본은 고울을 세우는 거예요. 고울을 확실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세분화해서 아주 연쇄적으로 만들어서 임플리멘테이션, 고울을 집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박자세에 들어와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건 전혀 고울이 아니, 고울로서 가치가 없고요.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석 달 후에, 6개월 후에 책을 몇 권, 무슨 책을, 어느 영역을, 얼마나 마스터, 이것들이 연쇄처럼 빼져 있을 때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유혹이 올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이 고울 하이라키를 가장 잘 활용하는 뇌 영역이 DLPFC예요. 근데 이 DLPFC는 가장 늦게 발달해서 청소년기는 사실은 아까 이 뇌가 막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분이 있으면 알겠지만 특히 남자아이들은 앞에 전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뇌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요. 계속 축구하고 게임하고 막 그리고 또 자고 또 포르노 보고 막 이런 거밖에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제 복잡한 뇌가 막 공사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이죠. 막 모드 스윙도 심하고 심하게 충동적이고 그죠? 자극축구 심하고. 근데 정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기를 안 쓰게 하는 거하고 운전하는 아이를 늦추는 거예요. 미국 아이들의 사망의 아주 많은 부분은 운전이에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혼자 운전해서 죽지 않고요. 꼭 누가 탔을 때 죽어요. 아시겠죠? 왜 그런지? 혼자는 운전이 서툴러서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탈 때 훨씬 더 규칙을 어겨요. 더 자극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뇌를 보면은 이 아까 말한 선조체나 그 보상중추나 혹은 해마나 감정 영역은 활성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변형계는 전전두엽이 그걸 제어해주거나 그걸 컨트롤해주는 전전두엽의 발달과의 갭,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DLPFC나 이 OFC 가치도 잘 저장이 안 되고 컨트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뇌가 제대로 펑션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어프로치 행동도 더 과격하게, 어보이던스 행동도 더 과격하게. 그 싫고 좋은 게 막 분명하고요.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걔는 보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예요. 어떤 실험이 있냐면 이런 자동차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자동차가 막 이렇게 지나가는 인터섹션이 있는데 노란불이 플래싱 할 때 그걸 지나가느냐 쓰느냐 사고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게임 같은 거예요. 신기한 건 이 애들이 자기 혼자 있을 때 사고를 잘 안 내는데 옆에 누가 친구가 보고 있을 때는 사고율이 월등히 높아요. 게임에서. 그죠? 훨씬 더 센세이션 시킹을 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은 혼자 있을 때 뇌 펑션하고 옆에 친구가 있을 때 뇌 펑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친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보상이지만 그 친구가에서 또 다른 보상을 받으려면 훨씬 더 과격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애들을 집단으로 놓고 상담하는 문제 있어요. 여러 명 갖다 놓고. 청소년들은 혼자 했을 때 진짜 애가 되고요. 여럿이 있을 때는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좀 다른 애들이 되죠. 제가 이게 교육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 연구를 했어요.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 뭐 이런 걸 제시해서. 그냥 포인트는 이거예요.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를 막 해서 아이들에게 유능감을 낮춰놓으면은 내가 잘 못한다라는 특정 처음 과제를 했을 때 못한다라는 느낌을 가진 애가 상대평가를 받을 때 뇌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상대평가 결과는 꽤 좋아요. 우리는 결과가 좋으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초점을 맞추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성적을 받고 있는 애들도 상대평가에 있을 때 뇌는 이런 아미그달라의 활성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면서 잘한 거예요. 1등을 하고 있어도 아주 기분 좋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늘 불안하면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 시스템은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거나 늘 만족하지 못하고 늘 떨면서 불안하면서 쫓기면서 공부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시스템이에요. 근데 나쁜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나쁜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을 때에도 정보가가 있는 피드백을 주면, 그러니까 너 이거 왜 틀렸는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때문에라는 정보를 더 주면 여기 뉴클레스 아큼벤스가 활성화돼요. 부정적인 피드백에도. 사람들은 내가 왜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면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운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그 내용을 해결하면 감정도 조절되고 기분 나쁜 것보다는 더 만족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ABC 등급을 매기거나 영어 가지고 넌 90점, 95점 이렇게 매기는 건 아무 의미 없고요. 80, 70을 주더라도 왜냐하면 그런 낮게의 인디비주얼 피드백이 정보가 있는 피드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육계획의 가장 핵심은 선생이 아이들 하나하나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클래스 사이즈예요. 1대 학생 비율을 낮추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돼요. 피드백을 줄 때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서 바보 막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럴 때 아미그달라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바보 한 다음에 하나 더 붙여요. 네가 왜 틀렸는지를 제시해주면 놀랍게도 아미그달라 활성화는 안 나타나고 DLPFC 활성화 나타나요. 사이즈가 작다고? 내가 잘못 알았나? 내가 지금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거에 초점 맞출 수가 없어요. 다음 과제를 잘하고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교수자들은, 좋은 교수 상황은 계속적인 피드백을,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의 베일리언스, 늘 칭찬해주자, 늘 긍정적인 정보를 주자,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아까 말한 DLPFC 얘기예요. 워킹 메모리를 담당하는 영역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갈 때 빵을 사가지고 가야 된다고 아침에 나오셨는데 집에 갈 때 딱 빵을 사가는 사람이 있고요. 집에 가서 빵 이제 먹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DLPFC의 차이예요. 워킹 메모리의 차이예요. 빵이라는 걸 중간중간에 잘 떠올리는 사람들, 그죠? 일을 하다가도 빵 사가야 되는데 오늘 이따가 또 할 때도 빵. 오늘의 나의 고울 중에 빵이 프라이어티가 높아서 계속적으로 워킹 메모리를 유용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다른 복잡한 일이 있을 때도 빵을 사는 거 잊지 말아야지, 빵을 사야지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고울 하이어라키를 계속적으로 워킹 메모리에 업데이트를 잘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조절하는 사람.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빨리빨리 잘 끌어냈다가 효율적으로 잘 쓰는 사람을 말해요. 아이들 어텐션 훈련도 마찬가지 이런 훈련을 시켜요. 이렇게 점이 막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걸 보고 몇 초 본 다음에 이걸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워킹 메모리 훈련이에요. 공간 워킹 메모리. 또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쪽 버튼 누르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 버튼 누르는데 이거 버튼 누르는 거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것도 워킹 메모리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들을 계속하면 워킹 메모리의 기능이 아주 좋아지고요. DLPFC 펑션이 굉장히 향상돼요. 놀라운 건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충동, 유혹을 제시해주면 그 유혹을 이겨내는 정도도 높아져요. 뭐 더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이런 워킹 메모리의 짧은 트레이닝이 실제로 뒤에 충동을 조절하거나 욕구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효과도 가져오는 걸 보면 여기 고울 디렉티드 되는 행동도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은 더 검증이 돼야 되지만 실제로 아주 많은 학자들이 매달려서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임과 같은 상용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뇌를 움직이게 만들어서 워킹 메모리 훈련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또 전체적인 이그제큐티브 펑션을 EF를 어떻게 더 향상시키는지 뭐 이런 걸 보는 연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좀 우리의 교육 과정도 이런 워킹 메모리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계속 암기시키는 거 말고요. 놀이나 연극이나 대사를 외우고 움직이고 악보를 뭐 하면서 이런 워킹 메모리를 잘 쓰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자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자꾸 컨텐츠를 과학과 수학을 더 일찍 가르치고 이런 넌센스 더 상징을 더 강조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뇌 발달하고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자기를 조절하는 거를 먼저 길러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